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이 갈등입니다. 알겠죠? 이 갈등은 한자어인데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요. 알겠죠? 그래서 칡나무가, 칡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꼬여서 자라고, 등나무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꼬여서, 학교에 보면 등나무 벤치 있잖아. 그치? 보면 줄기들이 꼬여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의 그런 감정이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섞인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작품들처럼 초현실주의 소설 같은 경우는 갈등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설들은 전부 다 갈등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해결이 되고, 그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건 소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여러분들이 1순위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인물 자신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엇갈리거나 또는 인물 간의 관점이나 태도가 서로 엇갈려서 발생하는 대립과 충돌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소설의 사건은 인물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갈등을 통해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사건, 갈등 이런 용어를 흔히 쓰거든요. 거의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소설에서 뭐 사건에 대해서, 위 소설에서 갈등에 대해서 다 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갈등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좀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갈등의 기능은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사건을 전개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앞뒤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원과 결과의 방식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죠. 앞에서 발생한 갈등의 결과가 뒤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김동리의 무녀도를 보게 되면, 자, 그 예수동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도 라고 하는 건 현대 이제 기독교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유입된 새로운 종교죠. 자, 이 무녀도, 김동리의 무녀도라고 하는 작품은 어머니는 무속인이야.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딸은 뭡니까? 기독교인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유입된 새로운 종교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토착 신앙과의 이런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김동리의 무녀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딸이 얘기하죠. 오마니, 그건 주문이 아니외다. 하느님 전에 기도드리는 것이 외다. 하느님 앞에 모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까요. 야, 너 잡기가 들렸구나 라는 거지, 그치? 자, 잡기가 들렸구나.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토착 신앙과 유입 종교의 갈등을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해 준다는 거죠. 자, 모아의 얼굴 빛은 순간 퍼렇게 질리었다. 그죠? 퍼렇게 질렸다. 그죠? 뭔가 겁을 먹었다. 그죠? 불안, 초조 이런 모습이죠. 바로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인물의 심리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고는 더 묻지 않았다. 자, 뒷부분 줄글을 보면 우기와 모아는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며 다투다. 우기가 모아의 칼에 찔려 죽게 된다. 그죠? 자기 자식을 죽이게 되죠. 마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점차 고립되어 가던 모아는 구슬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만다. 그래서 두 신앙과의 갈등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김동리의 무녀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쯤 읽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서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태만식의 또 태평천하, 채만식의 태평천하죠.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옛내 꼭 15점만 줄 것이지만 자네가 하도 그라니 싼게 20점은 주는 것이다. 5점을 자네 말대로 막걸리를 받아 먹든지 탁배기를 사 먹든지 맘대로 하소. 나는 모르네 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부자인 윤직원 영감이 인력거 삭을 깎는 모습이죠. 자기 부자면서 그쵸, 지금 인력거를 이용했고 인력거 값을 지금 깎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윤직원 영감은 굉장히 어때? 인색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건 너무 적습니다. 즉단이 돈 20전이 즉단 말인가? 이 사람 초능하면 땅이 10평이네. 땅이 10평이요. 인력거꾼은 그러거들 난 그거 20전 가지고 촌으로 가서 땅 10평 사놓고서 3대 4대 빌어먹으라고 쏘아 던지고서 획 돌아서고 싶었던 것을 그러나 겨우 참습니다. 왜? 인력거꾼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일종의 약자,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물의 그런 말, 즉 여기서는 인력거꾼과 윤직원 영감의 갈등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윤직원 영감의 이런 인색한 성격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분명한 주제 제시.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주제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할 때는 이 작품 속에서 무엇으로 갈등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보면 작품의 주제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모의고사의 소설 작품을 보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이해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최일남의 흐르는 묵을 보면은 자, 타고난 예술적 기질과 역마살로 가정을 외면한 채 살아온 민노인은 아들 대찬의 눈치를 보며 아들 집에 얹혀 안 지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민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전통을 중시하는 일종의 구시대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입니다. 자, 민노인은 대찬의 친구들 앞에서 북을 쳤다가 대찬과 다투게 된 뒤로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일부러 집을 비운다. 한편 손자 성규는 북에 대한 민노인의 열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탈춘만 공연에서 북을 쳐달라고 부탁을 한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민노인은 청중 앞에서 예술혼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찬은 민노인을 탓하고 대찬과 성규는 다툼을 벌인다. 일주일 후 성규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다. 민노인은 자신의 역마살과 성규의 데모 행위가 닮았다고 생각하며 북을 울린다라는 거죠. 일종의 바로 뭐다?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는 작품이 바로 이 최일남의 흐르는 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그런 역사, 그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갈등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내적 갈등. 자, 말 그대로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반되거나 분리된 심리가 원인이 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내면 속으로 갈등한다고 다 내적 갈등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적 갈등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적 갈등의 요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인물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속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선택지가 존재를 해야 되죠. 이게 내적 갈등의 요건입니다. 알겠죠? 가장 핵심 요인가 바로 두 번째, 둘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에요. 나에게 선택지가 없으면 그건 내적 갈등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한 것 중에 예전에 중학교식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홍길동이 뭡니까 방 안에 밤늦 때까지 공부를 하다 혼자 색으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홍길동이 속으로 막 고민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 내적 갈등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홍길동에게는 내가 아버지라 부를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전제 자체가 나는 부를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전은 외적 갈등으로 분류하지 내적 갈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좀 봐주십시오 막 하거든요. 허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과거까지는 이제 며칠이 남았는데 내가 이 환자를 빨리 고치고 이제 하면 갈 수 있겠다 해서 그 환자를 딱 고쳐주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 집 앞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좀 봐주세요, 우리 집도 봐주세요 다 이러는가. 그래서 허준은 고민합니다. 아 지금 가면은 그 겨우겨우 강화장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야 하나, 이들을 계속 봐줘야 하나, 조금 더 급하게 서두르면 될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허준은 바로 뭐야? 과거 이들을 뿌리치고 과거 시험장에 갈 것인가? 이들을 그 치료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상반된 심리를 가질 때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물이 겪는 고민, 근심, 불안, 방황, 망설임, 분노 등이 모두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는 거죠. 유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보게 되면 자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저 바로 뭡니까?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려 하는 장면입니다. 자,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 그것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사실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왜? 지금의 10만원이 아니에요. 이때가 배경이 되는 게 1970년대거든요. 이때 당시 10만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쌩님이 81년도에 태어나서 8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더라?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시기니까 그때 당시로 지금 한 8배 뛰었지, 그렇지? 그럼 한 80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분만이 1, 2만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식을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그치? 바로 권씨 부탁으로 인한 나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딱 내적 갈등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요. 알겠죠? 왜? 여기서 이 인물은 사실 그 거절을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라서 보통 이 부분은 어떤 갈등의 유형인가를 묻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갈등은 나와 권씨 사이의 갈등. 나중에 이제 권씨가 그날 밤에 술을 먹고 강도로 변장해가지고 나에게 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와 권씨의 갈등, 외적 갈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적 갈등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허준의 모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외적 갈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외적 갈등. 자, 외적 갈등은 자,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적 요소가
대립하여 생기는 갈등을 우리는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에 따라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총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외적 갈등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외적 갈등도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가장 흔한 갈등이죠.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은 바로 인물 사이의 가치관, 성격, 태도, 감정, 환경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김유정의 동백꽃을 보면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라고 해서 바로 여기서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이 드러난 소재입니다. 사실 이 앞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생략이 됐어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점순이가 갑자기 감자를 턱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집에는 이거 없지? 이러면서 감자를 준 거야. 알겠지? 우리 집에는 뭐 감자조차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잊습니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점순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점순이는 그냥 주기가 좀 뻘쭘하니까 그냥 건네는 말로서 너 집에 이거 없지 하고 줬는데 나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소설에 보면은 점순이 집은 마름이라고 해서 그 땅을 이제 집 땅 주인에게서 받아가지고 소장농에게 나눠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정이 나은 집안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점순이 집에서 땅을 빌려다가 소작을 해먹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점순이와 일종의 그런 신분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은 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점순이가 나의 닭을 막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서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작은 찬지개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으로 외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고 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점순이가 지금 우리 집 암탉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나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순이는 관종이다. 알겠습니까? 관심 용제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죠. 알겠습니까? 이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도 떠나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다 합시다.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자, 아까 얘기했던 홍길동전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분제도, 바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신분제도 때문에 그 홍길동이 갈등을 하니까 바로 인물과 사회제도, 즉 사회와의 갈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 관습, 윤리에 의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자,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보게 되면 1945년 봄에도 행천리에 살구꽃이 피고 꽈리꽃, 오랑캐꽃, 자운형이 피었을까? 그럴 리 없건만 괜히 안 피고 말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1945년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까? 일어난 때입니까? 응?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이제 막 끝나고, 그치?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6.25가 일어나게 된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꽃들이 피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당시 고향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기와 곱다니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서 인정받던 커플이었던 만드기와 곱다니 커플이 헤어지게 되면서 마치 꽃들조차도 슬퍼서 피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만드기와 곱다니의 연애도 끝나고 말았을까? 만학이었던 만드기는 읍내의 4년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으로 끌려나갔다. 그래서 징병. 시대 상황을 드러내주는 소재죠. 아직은 일제강점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곱다니네는 그 고운 딸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 제치자리로 보내버렸다. 왜? 이때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아직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들을 막 마구잡이로 끌고 가. 특히나 이제 각 지방마다 몇 명씩 꼭 보내라고 이제 할당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천으로 보인 사람들 다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곱다니를 결국 뭡니까? 혼자서 만드기는 이미 전쟁에 끌려 나가버렸고, 그렇죠? 곱다니는 혼자 있다가 잘못하면 끌려가게 될 그 처지에 놓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재치, 바로 뭡니까? 재혼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게 된 거죠. 곱다니가 어떤 심정으로 그 혼사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헷가닥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피 묻은 소문도 마찬가지였다. 곱다니의 식구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만드기와 곱다니의 연애를 어여삐 여기고 스스로 증인이 된 마을 어른들도 이제 곱다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군한테 내주지 않는 일뿐이었다 해서 만드기와 곱다니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 곱다니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일제강점 말기라는 바로 그떤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바로 인물과 운명.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물과 운명의 갈등하면 딱 하나의 작품을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유일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딱 한 작품, 김동리의 영마라고 하는 작품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갈등적이면서 상징적인 작품이라서 여러 내신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인물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영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마살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팔자 운명에 있어서 안 좋은 기운을 살이라고 해요. 물론 이게 다 안 좋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역마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떠돌아 다니며 사는 운명을 역마살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도화살 하면은 이성한테 막 인기가 많은 거야. 이렇게만 들으면 좋지만, 그지? 근데 이게 인기가 많은 게 이제 좀 약간 도를 지나쳐가지고 약간 뭐 결혼을 하고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도화살이라고 얘기하고 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마살이라고 하는 운명과 인물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 바로 김동리의 영마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화개장터에서 중학을 운영하는 옥화의 아들인 성기는, 자, 여기서 화개장터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장터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그냥 시장에 구경하러 가거나 물건 사러 가거나 하니까 잘 모르지만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장터는 예전에 많이 들어보죠. 5일장이라고 해서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렸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는 장에 고정돼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장사꾼들이 장날에 와서 장사하고 그 다음 장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또 장사하고 떠도는 삶을 사는 건 장돌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바로 장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화개장터라는 공간적 배경 자체도 바로 뭐다? 떠도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카의 아들인 성기는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는 역마살이라는 사주를 타고났다. 오카는 성기의 사주를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날 채를 파는 영감인 딸 개연을 주막을 운영하는 오카에게 맡긴 뒤 장사를 떠난다. 성기와 개연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도 오카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놈이 짝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개연을 또 보니까 또 애가 또 참하고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둘을 엮어줍니다. 그래서 또 그 둘도 역시 또 사랑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기와 개연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성기는 개연과 정착하여 살고자 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카는 개연의 왼쪽 귓바퀴에서 사마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은 바로 뭐다? 오카와 개연이 이복 자매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자기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이었다는 거죠. 즉 최장수였는데 사실 이 소설은 좀 복잡한 소설이에요. 한번 직접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알겠죠? 좀 야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되면 요 정도 야한 내용은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이제 오카도 사실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오카도 바로 이 주막을 운영하던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엄마도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고 자기도 성기를 그렇게 낳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낳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사실은 알고 보니 여기서 얘기는 채를 파는 그 최장수 영감이 자기 오카의 아버지였던 거야. 그러면 성기에게는 이 개연이 이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마귀를 발견하고 개연이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한다. 결국 개연이 오카의 이복 동생임이 밝혀지면서 개연과 성기의 사랑은 좌절된다. 개연은 아버지를 따라 여수로 떠나고 중병을 앓은 성기도 병이 낫자 장터를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병을 앓고 나서는 회복된 다음에 떠납니다. 그것도 옆판을 들고 알겠죠? 결국 어떻게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 줄게요. 알겠죠? 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2012 같은 뭐 갑자기 혹은 뭐 2012 뭐 투모로우 이런 작품들 있죠. 갑자기 지구에 그걸 뭡니까? 갑자기 그 빙하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인물과 자연의 갈등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고전 소설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알겠지만 인물과 자연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게. 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인물과 인물이나 사회와의 갈등을 주로 다루지 절대 자연과의 갈등은 거의 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도 절대 안 나오는 갈등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나라 모의고사 내신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작품만 취급합니다. 문학 교과서에 간혹 외국 작품이 실려있지만 어떤 학교 선생님도 수업 안 해요. 알겠습니까?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 그 정도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갈등의 진행 양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자, 갈등이 전개되는 모습과 갈등의 정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말한다. 즉, 소설의 이야기가 진행되어가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소설의 이제 구성 과정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자, 보면 자, 소설의 구성 단계를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발단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인물과 배경을 소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즉,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다만 갑자기 뜬금없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상하니까, 그렇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개에서는 바로 뭐다? 사건이 시작이 되죠. 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위기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이 됩니다. 해결도 역시 갑자기 뽕 하고 해결되면 소설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단서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서 바로 갈등의 해소가 일어나게 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할 때,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기 쉬울 겁니다. 자, 고조는 갈등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 이걸 고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 혹은 인물 내면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보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 가장 대표적인 리얼리즘 소설입니다.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리얼리 무슨 뜻이야? 그렇지, 사실적인, 현실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소설을 바로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게 1920년대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퍽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 너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그렇죠? 자, 일단 꺽쇠로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가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쵸? 바로 아내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자, 하고 모기 소리 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죠. 바로 손님을 더 받아서 돈을 더 벌 것인가, 아니면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볼 것인가, 내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은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지만 이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죽은 운수가 가장 나쁜 날. 그래서 소설에서는 전반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운수 좋은 날처럼 보여요. 앞부분에는. 근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아내가 죽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제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첨예 보도록 합시다. 첨예라고 하는 말, 그렇죠? 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뜻을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첨예라고 하는 건 갈등이 고조되어서 갈등의 정도가 절정에 달할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이 첨예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인물과 대상이 대상이 갈등의 대립 상태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첨예하다라는 말은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알겠죠? 자, 모래톱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일제시대 때는 이 모래톱 땅이 일본의 소유였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남한의 권력자 소유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제강점기나 해방이 된 후나 결코 변화가 없는, 그렇죠?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사회 모습을 다룬 소설이 바로 이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섬사람들이 한참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울 강둑길에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차 한 대가 와닿은 기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그렇죠? 바로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 이 사람은 권력자의 하수인들이죠.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그 뚝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차라리 뚝을 그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면은 뚝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뚝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권력자들 하수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야. 오히려. 알겠죠? 그러면 뚝이 완전히 터지게 되면 더 큰 그 뭐야 피해가 생기거든요.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 그치? 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스의 영감도 갈바스의 영감 바로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바스의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니놈들의 욕심이 중요하냐, 그렇죠? 여기서도 비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그런 심리, 분노가 극에 달한 그런 심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속에 퇴직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류에 휘말려 가고 지혜 타락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인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갈바스의 영감이 결국 살인죄로 이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로 잡혀가지고 형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그런 그 권력자들은 횡포를 담은 작품이 바로 이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해소로 넘어갑시다. 자, 해소는 자 쉽게 바로 갈등을 일으키던 요인이 사라지거나 갈등이 해결되어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바로 결말 부분의 내용이죠. 그러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비극적인 결말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해결이니까. 알겠습니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죽게 돼. 그렇죠?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도 어쨌든 갈등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 결말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대립하던 대상 중 어느 한쪽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아니면 서로 화해하든 갈등 요소가 사라지면 모두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 보면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에서 되뇌이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는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죠? 지금 나의 양아버지, 지금 나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집안에 이제 그 장남의 집에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장남이 자신의 형제의 그런 자식을 한 명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있어서 왜 어쨌든 같은 핏줄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는 인물은 바로 뭐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지금 뭡니까? 당숙에게 자기 큰아버지한테 지금 입양이 돼가지고 큰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알겠죠? 자, 아부제, 그렇죠? 지가 잘못했어요. 언제와? 어제요.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네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 진지는 드셨어요. 거기서 먹기는 해도 네가 멸 안 먹었으면 같이 먹으려고 라고 해서 지금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걱정하면은 이미 갈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안부를 물으면서 오히려 갈등이 이렇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해소된다고만 작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뭡니까? 아까 했었던 김유정의 봄봄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로 해소가 됐으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작품이 끝나게 되면 그것도 갈등의 해소라고 하고 그때는 특별히 갈등의 일시적 해소다. 이런 내용의 말을 붙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